그다음에 본분을 다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지역, 서민과 중산층의 삶까지 내팽개치는 비정함과 미래마저 내다버리는 어리석음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예산으로 네, 올해 국내 마약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급증하는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도 이제 서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정말 부쩍 그 마약 관련 또 이제 마약 사범에 관련한 그런 뉴스들이 아주 자주 많이 나왔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그 불법 마약에 대한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좀 먼저 들어볼까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참 암울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외부에서 밀수되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네. 향정신성 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마약이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국경을 넘어서 들어올 때에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첫 번째는 사람이 들어올 때에 가져오니까 그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네. 미리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관세청장이 그런 개인에 대한 정보를 관련되는 기관으로부터 획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법률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2월까지가 아니라 예. 9월까지인데 마약 사범이 잡힌 게 2만 230명으로 집계가 됐죠. 이 통계 작성 이후 마약 사범이 연 2만 명을 넘은 게 올해 처음이라고 하는데 마약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 부쩍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국경을 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첫 번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마약 그 가격이 네. 굉장히 높다. 저렴합니까? 아, 비쌉니까? 높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네. 낮은 마약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비싸게 팔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수요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보다는 그때는 굉장히 비싸게 마약을 주고 마약을 맞았다면은 네. 지금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마약 가격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낮아진 거군요. 이게 결국은 이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그 마약 사범으로 봐서는 2만 명이 넘었었다는 거는 앞으로 더 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된다면은 2만 명 지금도 현재 넘었었지만 더 많이 훨씬 더 생길 수 넘어서는 있겠네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마약 사범이라는 정의는 공급자와 또 이걸 이제 또 사용하는 이제 그 수요자 그 총칭해서 마약 사범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마약은 당연히 공급자가 있고 네. 그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또 수요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약 사범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자가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네. 갈수록 유통되는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또 지능화되고 방식도 굉장히 그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1, 20대의 마약 사범 증가폭이 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마약을 유통했던 한국인 2명이 사형 선고를 또 받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상에 파고든 마약을 이렇게 그 다각도로 막기 위해서 일단 추가적으로 어떤 점부터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경을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네. 두 번째는 국내에서 유통 단계에서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세 번째는 좀 전에 이제 그 네. 사형 베트남에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갖고 상대적으로 마약 산업에 대한 처벌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범죄보다도 마약 재범률을 보니까 뭐 40%가 훨씬 넘거든요. 그건 담배처럼 어떤 중독성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치료를 아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이제는 확실히 바꿔야 된다. 이 부분이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SNS라든지 이제 마약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청소년들 특히 10대도 10대들까지도 있어요. 10대들까지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 부분이 진짜 어려서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좀 전에 한 5가지 이렇게 단계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조를 해야 되고 스스로 마약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자각을 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스스로 나쁜 짓이다라는 자각. 그렇죠. 이제 네. 처벌도 강하게 해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를 해서 치료. 이 네. 재범률이 이제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치료도 철저히 해야 되고 전국의 마약 치료 제가 병원 전담 병원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주 철저하게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그 치료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이제 서로 공유도 하고 확산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되고 당연히 이 마약이라는 거는 한 번 하게 되면은 이거 인생을 망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확실히 좀 더 확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부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뭐로 이렇게 좀 알려진 분들 연예인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경우를 보면은 마약 사범으로 했다가 나중에 보면 다시 또 이렇게 뭐 어디에 출연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 마약은 해도 뭐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런 것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출연에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물론 또 재활 치료를 해서 치료가 완전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네.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어 네.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국회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자 복지를 꺼내 들었는데요.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R&D 예산을 일부 증액하겠다 이런 방침을 꺼낸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또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깎겠다라고 맞섰습니다. 자, 막이 오르게 된 예산 정국 앞으로 상황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예산은 이제 정부가 9월 초에 9월 2일까지 제출하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는 물론 경제적인 분석 효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정당에서는 뭐 그 정당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려울 때에 약자를 위한 예산 기본적으로는 그게 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정 업무비, 업무 추진비 이 부분 중에서도 거품이 있으면 걷어내야 되죠. 그런데 꼭 필요한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비,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드러내 버린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검찰이나 또는 관세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마약 같은 경우도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은 특수활동비가 이제 사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것까지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하되 필요 없는 부분은 조정하되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나 또는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R&D 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금년도에 R&D 예산이 한 31억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뭐 한 5.2조, 5.1조 정도 이제 삭감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예산 증가율을 이렇게 보면 R&D는 과거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저도 R&D를 직접 담당을 해봤습니다. 네. 담당을 해봤는데 R&D는 늘려야 되죠. 늘려야 되는데 이것이 갈라먹기식의 R&D 예산 규모만 커지면은 거품이 끼는 겁니다. 어느 그 경제 행위라도 또는 예산이라도 거품은 걷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거품 걷어내다가 잘못하면은 이제 골격까지 그 손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R&D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품 있는 부분을 저는 걷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 거품은 확실히 걷어내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네. 골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붙일 부분은 붙여야 되고 특히 미래 대비를 위한 R&D 투자는 저는 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뭐 말하여 개수조정 소위에 지금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필요한 부분은 저는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R&D 예산 부분에서 어쨌든 그 야당과 협의의 여지가 있다라고 예. 저는 뭐 정리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법안도 네. 그렇고 결국은 국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네. R&D 필요한 부분은 넣고 또 거품은 걷어내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한 발씩 서로 좀 양보해서 이 협의의 정치를 예산안 전국에서 좀 속 시원하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렇게 되기를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바라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이제 정치 일정 총선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있지만 R&D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 경제, 국민 경제를 위한 게 결국은 R&D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조정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정치권 이야기인데요. 그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왔는데 30일 본회의에서 이제 보고하고 내달 1일,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런 방침이고 이제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이제 나섰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한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이제 강행하겠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둘러싼 그 여야의 그 강공 서로 이제 그 대치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국회법을 가져왔습니다. 국회법 제90조에 의안 동의의 철회 그리고 92조에 제92조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이제 헌법재판소에 냈고 네. 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건 결국은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탄핵 소추안을 이제 제출을 하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출을 했다가 그 전에 철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철회했을 때의 쟁점이 뭐냐면은 이 안을 제출했을 때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을 때 이 행위가 네. 의안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쟁점이에요. 단순 보고냐, 단순 의안으로 보고가 된 된다면은 것이냐? 처리할 수 있지만 네.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는 국회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90조 제2항에 보면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철회를 본회의의 동의를 받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는 거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 여당 네. 국민의힘 여당의 국회의원의 의안 심사권을 사실은
무시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30일 이전에. 네. 그렇게 되면은 해결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탄핵 소추권을 저는 남용하고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님, 이상민 장관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갖고 그 중요한 때에 주무장관을 일을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취임한 지 제가 계산을 아까 해보니까 79일이 됐어요, 오늘까지. 네. 물론 그 사이에 뭐 기간이 짧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뭐 안 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명확하게 불법행위가 뭐고 헌법 제65조에 의해서 탄핵 소추를 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때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걸 충분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힘으로 물어붙이는 이거야말로 저는 탄핵 소추권을 지금 민주당이 남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 결과가 30일 이전에 나오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번 출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의원님을 경제통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통이시잖아요. 기획재정부 2차관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의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남은 임기 동안 남은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그 총선 계획까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실까요? 예,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쉬운 면도 있고 또 앞으로 더 해야 될 일도 네. 있건데 앞으로 한 총선까지 총선 지나고 나서도 이제 뭐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네. 저는 경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제 개편을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제라는 거는 그 조세의 제도지 않습니까? 그걸 세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큰 틀에 봐서는 뭐 어느 정도 다른 나라 선진국과 비슷하게 하지만 세부적으로 봐서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세법 개정안을 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자이크식이라 할까 법이 이렇게 했는데 법을 전부 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붙이는 네. 모자이크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심한 표현을 하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어떤 모르겠습니다. 누더기 누더기. 세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김진표 국회의장님께도 네. 의장님 우리 국회에서 세제 개혁 특별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당돌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네.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저보다도 뭐 대선배신데다가 세제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세제 개편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조금 이제 예컨대 지난번에 종부세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하도 복잡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더 복잡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인세 구간을 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세를 전공을 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지금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표 구간이 4단계가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한 개 국가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법인세는 법이 만든 사람이 법인인데 최종적인 조세의 부담은 자연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막 늘려갖고 법인에 갖다가 세금을 마치 부과를 하면은 법인이 전부 다 법인이 뭡니까? 그 구성원들은 주주가 있고 또 이해관계인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정가가 안 된다고 보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이 후방 정가도 되고 그다음에 전방 정가도 되고 해서 그 부분들이 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임금에도 반영이 되고 결국은 우리 국민 경제에 법인세를 높이면은 좋은 부분보다는 더 악영향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는 전문가들이 세제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논의하는 그런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한번 심도 있게 진짜 정권에 관계없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지금 보면은 예산의 뭐 편성이라든지 집행 그다음 심사 그 행태를 보면은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 수십 년 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행태가 계속돼서 이런 네. 부분들을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이제 그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저 지역에 관련되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이제 K2라 해갖고 그 비행장 이전 법이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 네.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네. 잘 이전이 돼서 대구 동구시죠? 예, 대구 네. 동구입니다. 그래서 잘 이전이 돼서 후적지가 개발이 되고 그 동구가 천지개벽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그 조세제도 발전과 대구 동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내년 한 번 더 일하게 해달라 뭐 이런 강력한 제가 희망의 만약에- 메시지를 네. 주신 걸로 정리를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핵심 쟁점 그리고 국내 마약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